안녕하십니까, 박정일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의약품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과 의약품 아닌 것을 구별하는 그 구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그 다음에 안전상비 의약품, 이렇게 안전상비 의약품인가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과 이제 구별되는 개념으로 의약외품,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약국에서 다 취급하고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규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약품의 정의는 약사법 제2조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한민국 약전에 실린 물품이면 전부 다 일단은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아래 다오와 같이 양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닌 것을 의약품의 요 정의만으로는 나머지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구별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의약외품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의약품 중에서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구, 기계, 장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쓰이긴 하지만은 기계, 기구, 장치인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별도로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의약품의 정의 자체에서 의약품의 큰 개념적 정의에서 의약외품과 의료기기를 제외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달리, 자, 이 중에서 사람의 질병 치료 뭐 이런 데 효과가 있는 거긴 한데, 이 중에서 어떤 거냐, 의약외품은 섬유 고무제품 이와 유사한 거, 뭐 섬유, 뭐 붕대라든지 고무제품, 뭐 콘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나 안 그러면 경미한 것들 있잖아요. 소독약 이런 유들,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에 살균, 살충제, 모기약 이런 것들 있죠. 바퀴벌레약 이런 것들이 이제 의약외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의약품의 정의만으로 이 의약품 정의하고 이제 달리 이제 법원에서는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약전에 실려 있는 물품인데, 이 의약품은 이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하고 판매하거나 부정식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처벌을 해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을 제조한 사람, 또는 주된 성분의 효능을 다른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함량보다 현저하게 부족하게 제조한 사람, 내지는 뭐 가짜 비아그라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의약품 유사하게 위조 변조한 사람. 자, 이런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이기도 하지만은 보건범죄 단속법에 의해서 더 중하게, 더 무겁게 처벌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고 어떤 의약품 성분 있잖아요. 의약품에 효능이 있는 성분을 몰래 집어넣는 식 있잖아요. 식품에다가 어떤 식품이나 뭐 한약에다가 허가받지 않고서 몰래 정력에 좋다고 한다고 하면서 뭐 비아그라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판다든지 한 것들은 다 이게 되는 거죠.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 제조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약품 성분에 해당하는 것을 허가받지 않고 다른 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 집어넣게 되는 것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식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식품이면서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어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인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광고들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해당하는, 저는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보면은 위일인가 하는 광고 있잖아요. 헬리코박터 바이로리 이런 것들이 있어 마치 위험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사례도 전형적인 이 식품 표시 광고 법률을 위반한 것 같은데, 한동안 광고가 허용됐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소 고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방금 이제 뒤에 나온 것처럼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의약품 성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의약품 성분이 아닌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명칭이나 이런 선전 설명서 있잖아. 광고 문구 이런 것들 딱 봤었을 때 일반인이 보기에 저거 먹으면은 저게 왠지 의약품 그 약효가 있는 게 아니냐 내지는 의약품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표방된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그 의약품 성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처럼 얘가 행세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의약품으로 규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법원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뭐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식 있잖아요. 이런 것 좀 표현하게 된다면 이것도 그 의약품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약품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의약품도 허가를 받아서 제조해야 되고 또 그 약국을 통해서 판매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제조하고 조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제조라고 하는 것은 널리 불특정 다수인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일반적 수요에 응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제조라고 해요. 의약품 제조업 있잖아요. 제약회사를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조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람의 질병을 치료 예방할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 질병,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기 목적으로 의약품을 배합하는 것들을 조제라고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의약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례들 뭐 2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방 다이어트 하냐. 일반인들이 이제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살 빼는 데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게 비방 다이어트라고 하면서 한약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한약재를 만들어 가지고서 살 빼는 데 효과가 탁월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다 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여러 가지 섞는 게 이게 섞어 가지고서 만약에 그 한의사가 특정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섞은 거라면 이건 조제에 해당하겠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위해서 막 섞어가지고 대량으로 조제를 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했던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것은 의약품 제조 판매 행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은행잎 제제들, 뭐 진코민인, 뭐 기넥신 이런 것도 유명했었잖아요. 이것도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있는데 뭐 긴코톤이라고 하는 그 식품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얘가 은행나무잎을 원료로 해서 만든 식품이었는데 이 은행나무잎의 효능 효과를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봤었을 때 일반인이 아무리 아래다가 긴코톤은 약이 아니고 식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다고 할지라도 일반인 입장에서 이것은 기넥신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나 보다라고 오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 치면 이것도 의약품으로 규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쌀이요. 백미, 쌀 같은 경우에 이 자기가 판매하는 쌀의 효능에 이게 봤더니 체중 감량, 당뇨,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한테 월등한 효과를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쌀에 대해서. 자,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이 뒤에 있는 표현만 보게 된다면은 이것도 의약품으로서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백미, 쌀이 있잖아요. 쌀이라고 하는 그 특성상 일반인들이 저 쌀 먹어가지고 의약품의 효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점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이것은 그 의약품으로 광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 아까 비방 다이어트 한약과 달리 한약 조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한의사가 자기 한의원에다가 이러저러한 뭐 무슨 방, 뭐 무슨 제 이런 것들은 이러저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뭐 중풍, 암치료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효능 효과 있다 기재를 했지만은 요것은 미리 만들어 가지고 불특정 다 판매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그 환자에 따라서 이러저러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해가지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의약품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의약품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약사법 제2조에서는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을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일반 의약품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사 처방 없어도 안전성,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전문 지식이 필요 없고 인체 그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제품들을 일반 의약품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의약품 중에 일반 의약품이 아닌 것은 전부 전문 의약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의약품 분류 기준에 따르면은 식약청장이 고시한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오히려 반대로 규정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러저러하게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뭐 부작용이 심각하거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좀 안전성, 유효성을 위해서 의사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하고, 이런 것들은 전문약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오히려 이 기준에서는 반대로 전문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의약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좀 규율 체계에서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안전상비 의약품이 있죠.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도입이 됐죠. 자, 안전상비 의약품은 자,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어떤 거예요?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약 중에서도 좀 더 그 가벼운 증상, 그다음 부작용이 별로 적고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전상비 의약품에 대해서 그 우리 약사님들이 이게 슈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은,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0개 품목 이내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이 정하는 의약품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품목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 용량이 다른 것 있잖아요. 뭐 100ml, 200ml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하나하나 품목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의약품이어도 함량이 다른 것들, 용량이 다른 것들 두 개 있으면 이것도 한 품목이 돼서 두 품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약사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20개 품목 이내에만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부작용 별로 없네, 뭐 성분이 안전하네, 구매가 편의성 증진시켜야 되겠네 하고 해서 장관 마음대로 품목을 늘릴 수가 없어요. 약사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20개 품목으로 제한된다고 한 점들은 저는 그나마 그 약사회에서 좀 잘했었던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다음으로 자, 의약외품, 아까 보셨죠? 의약외품의 정의는 보셨고, 자, 근데 자, 약사법에서는 자,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있는데 약사법에 같이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사법 보면은 제 31조 보면은 자, 의약품 제조업 1항에 뭐 제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4항에서 의약외품 제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6항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가로하고 뭐라고 해놨냐면 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 이래 놨어요. 그래서 이제 약사법에서 의약품 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면은 의약품도 들어가고 의약외품도 들어가는 거예요. 등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의약품의 제조, 뭐 수입,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거의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쭉 그 판매, 유통과 관련해 가지고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구별을 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봐볼게요. 자, 44조 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의약품만 들어있잖아요. 의약품 등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의약외품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슈퍼에서는 의약외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건 그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를 해놓고서 리베이트 받는 거 있잖아요.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국 개설자가 받는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판매 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취득을 금지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의약품이에요.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의약외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약외품 판매업자한테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이 약사법에는 최소한 위배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봉 판매 금지도 있잖아요. 개봉 판매도 역시 어떻게 돼 있어요? 또는 내지는 약국 외 판매 있잖아요. 50조 약국 외 판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의약품만 규율 대상이지 의약외품은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가장 큰 차이가 광고 있잖아요. 광고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광고에서 공통사항,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모두 다 준수해야 될 공통사항이 있고, 2호에서는 의약품만 지켜야 될 사항, 3호에서는 의약외품만 지켜야 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사은품 제공하는 것 있잖아요.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사은품을 제공하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의약외품 같은 경우에는 사은품 제공이라든지 노래 가사를 이용한 광고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도 요즘 약국에서 또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건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건식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이다. 기능성은 뭔 말이냐? 인체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는 생략적 작용 등을 하는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건식의 정의예요. 자, 근데 건식 같은 경우에 이제 의약품하고 구별을 해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아까 식품과 마찬가지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는 명칭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도 아니고 의약품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얘도 역시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면 안 되도록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26조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건식이 아닌데 일반 식품인데 얘가 건식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얘가 의약품처럼 표시하는 것도 금지되지만 다른 일반 식품이 건식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도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 친구입니다, 얘는. 그래서 건식의 광고 범위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얘도 기능적 효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만큼의 광고는 기본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 봤을 때 이게 의약품으로 보여지네 라고 하는 정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는 것만 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법안 광고 사례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진단, 치료, 질병 예방용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재를 했다고 할지라도 병명을 언급하고 특정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명칭 있잖아요. 콜라겐, 칼슘, 홍국, 단백질 파우더, 엽산 이런 것도 쭉 적어 놓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게 건강기능성 식품의 원료인지 의약품명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혼돈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의 입장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거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건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건식 판매하려면은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방문 판매 이런 것들 다 허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국 같은 경우에도 건식은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식에서 가장 좀 여러 번 문제되는 것들이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 있잖아요. 소분해가지고 혼합하는 거 있잖아요. 이 환자한테는 이 건식이랑 저 건식을 같이 먹는 게 좋은데 복용하는 거 환자가 어려워할 때 이것도 두 개 한번 일회 복용분으로 복용에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 어떠냐 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됐는데, 이 시행규칙에서 소분 판매는 분명히 안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식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소분 판매는 안 되는 것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는 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사람 질병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인데 기구,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을 심지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의료기기의 개념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의약품하고 의료기기하고 두 가지가 섞어져 있는 복합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대요. 이런 것들 중에서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면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규율 하고 있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약국 개설자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 신고 없이 의료기기도 건강기능식품과 마찬가지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의료기기 채택 사용 리베이트 있잖아요.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이 주지 말아야 할 대상 있잖아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예요. 약국 개설자 있잖아요. 약국 개설자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또 의료기기도 건식과 마찬가지로 얘는 아예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 의료기기는 개봉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의약품의 개념, 또 인접에 있는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약사 면허와 관련해서 특히 한약사 있잖아요. 한약사 면허, 또 한약사 개설한 약국과의 관계에서 요즘 많이 시끄러운데 이 부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약사 면허 취소, 사유와 또 절차, 그 다음에 재발급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허 대여, 무자격자 약국 개설과 구별돼서 면허 대여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면허 대여한 경우에 책임 이런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약사 혹은 근무약사, 그리고 약국 개설자들의 겸직 허용 여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약사법에서는 약사하고 한약사를 구별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 약사랑 한약사가 둘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한약 제제예요. 한약 제제는 약사와 한약사가 다 같이 면허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냥 일반 약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양약이라고 합시다. 자, 양약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약은 약사의 면허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약사라고 있잖아요. 서승사자 말고 일사자 있잖아. 이 약사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약사는 뭐예요? 약사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한약사는 뭐예요? 한약과 한약 제제에 관한 판매 업무만 담당하는 자라고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의대로 가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약국이에요. 약국을 뭐라고 정의해놨냐면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요할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 업무를 하는 곳을 일단 말한다고 하면서, 판매업을 겸한 경우는 판매업을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사와 한약사는 구별해 놨는데, 약국은 약국과 한약국으로 구별을 안 해놨어요. 약사가 개설해도 약국, 한약사가 개설해도 약국이에요. 그냥 약국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뭐 더 보고 하죠. 그냥 동물, 식물 또는 광물 채취된 것으로 원형될 건조, 절단,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하고, 자, 한약 제제는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서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서 그 한약 내지 한약 제제와 다른 게 생약 제제가 있어요. 생약 제제라고 하는 것은 서양 의학적 관점에서 본 천연물 제제인 것이지, 이게 한방 원리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약 제제와 한약 제제는 좀 구별은 된다는 점이요. 근데 이거 뭐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약간 서로 섞이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의 어려움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원칙적인 정의는 이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약사와 한약사는 구별이 되어 있는데, 약국이 구별이 안 되면서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자, 이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자, 근무하는 약사 있잖아요. 근무하는 약사. 한약사 개설한 약국에 그냥 일반 약사 있잖아요. 약사가 근무를 해요. 그럼 그 약사는 자기 면허 범위 내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양약, 의약품의 조제와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한약사가 근무를 해요. 그럼 근무한 한약사는 자기 면허 범위 내에서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이것들은 이제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그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시끄러운 것이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의약품 조제는 2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조제할 수 없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 조제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약사는 한약을 조제할 수 없고 한약사는 양약, 일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의약품 판매가 이제 문제가 돼요. 자, 판매는 뭐라고 했냐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 뭐예요?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약국 개설자는 한약사도 되고 누구도 돼요. 아니, 한약사도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50조 보면은 약국 개설자는 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약국 개설자의 한약사,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 역시 약국 개설자이다 보니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 그 약사법 규율 체계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논쟁이 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앞에 보인 이 한약사의 면허 범위 있잖아요. 면허 범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당연히 약국 개설자일지라도 자기 면허 범위 내에서 각자 그 판매하는 것들이 맞다고 맞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지만, 어찌됐든지 요런 맹점들 때문에 그 한약사 약국 개설을 막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이 의약품 조제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판매도 역시 약사나 한약사는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 아니 판매할 수 없다고 하고 각각 면허 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들이 가장 그 깔끔한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이제 면허 취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약사 면허 취소 사유는 일단 결격 사유가 있어요. 제5조에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약대를 졸업을 했고 약사고시에 합격을 했지만 면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정신질환자죠. 정신질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식 이것도 거의 뭐 금치산사자 마찬가지 의사 능력이 없는 정도가 돼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마약류 중독자, 자,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뭐 보통 약사님들이 해당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나마 좀 문제되는 게 4호, 5호예요. 자, 4호에서 뭐라고 했냐면 약사법, 보건복지사특별법, 마약법, 형법 이런 것을 법령, 그 밖에 약사 업무와 관한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금고, 약사 법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거 있잖아요. 이거 아무 상관없는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다른 그 법률 위반이 된 경우에는 약사 면허 취소 사유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인 경우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거든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형법 347조는 뭐냐면 그 부당 청구 있잖아요. 거짓 허위 부당 청구 해가지고서 공단에다 돈 받은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를 말하는데, 이래가지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년. 그 다음에 나머지 것 있잖아요. 그냥 나머지 것 약사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2년 동안 면허를 재발급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들은 면허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물론 뭐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처분 뭐 며칠 이렇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면허가 날아가는 경우, 취소되는 경우는 이제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우리 징역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집행유예만 받아도 날아가기 때문에 이 형사처벌에 있어서 이제 이게 벌금형을 받냐, 이제 집행유예를 받냐, 이것들이 되게 면허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2년, 3년입니다. 보통 2년, 3년. 자, 이 면허 취소 같은 경우에는 그 1항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결격 사유 있잖아요. 방금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약사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자격정지 처분을 막 받는 거예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이것들이 그 또 위반하고 또 위반해가지고 가중처분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 해요. 대표적인 행정처분 예가 아래 보시면은 일약사 일약국을 위반해서 약국 개설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일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있잖아요. 가중처분해가지고 면허 취소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고 나면은 약사님들 많이 여쭤보는 게 그럼 다시는 면허 못 받나요? 내지는 약사고시 또 봐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여쭤보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면허가 취소가 됐더라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 아까 2년, 3년 있잖아요. 요런 사유가 기간이 이게 경과하고 뭐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치료가 되고 이런 사유가 없어진 때 있잖아요. 이때는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격정지 처분은 여기 업무정지 처분과 달리 특이하게 이걸 해놨더라고요. 마치 형사처벌에서 공소시효처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있잖아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버리면 그 자격정지 처분을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음은 이제 면허대여에서 살펴볼게요. 자, 면허대여는 약사법 6조에서 면허대여하면 안 된다. 면허대여 알선해도 안 된다라고 했고, 벌칙으로는 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면허대여한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9개월, 2차 위반 시에는 면허 취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면허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서 약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에 관한 업무 있잖아요. 약사 업무를 하는 것을 알면서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뭐 무자격자가 박정일 약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의약품 조제하고 판매하고 뭐 이러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제가 빌려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면허 대여라고 합니다. 자, 근데 면허 대여하고 무자격 개설로 구별될 게, 그러니까는 그 면허 대여는 실제로 무자격자가 약사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무자격 개설은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 약국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약국 권리금, 뭐 보증금, 그 다음에 시설 이런 것들은 무자격자가 다 마련했고 약사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쓰는 거예요. 약사를. 자, 쓰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그 무자격자가 거기에서 박정일 약사인 것처럼 의약품 조제 판매까지 했다. 그럼 이것은 무자격 개설이면서 면허 대여까지 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무약사로. 제 명의로 약국 개설을 해놓고 제가 가서 직접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면허 대여는 아닌 거죠. 약사 아닌 자가 약사인 것처럼 행세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면허 대여는 아닌데 문제는 이 약국 그 개설 운영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무자격자다 보니까는 이건 무자격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 개설의 공범으로서 내가 비록 거기에서 의약품 조제 약사가 직접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했었던 사건인데요. 뭐 도매상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근무약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리약사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도매상 입장에서 이거 관리약사 월급 그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되면 수백만 원씩 줘야 되니까 부담이 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그냥 그 다른 약사 업무를 보고 있지 않은 뭐 주부 약사님들의 면허를 이제 빌려다가 실제로 약사 업무는 안 하고 면허 대여로 이렇게 주는 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예전에 가끔씩 있었었는데 이것과 달리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실제로 이 약사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하루인가 이틀 정도를 실제로 출근을 한 거예요. 하루는 이틀 출근한 경우였었어요. 자, 이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2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뭐 관리대장 이런 데도 막 사인만 하고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들을 봤었을 때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허 대여다라고 판시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아니 업무 성격상 그 도매상이 매일 일할 필요가 없으면 파트타임으로도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 대장에다가 관리약사 이름이 있잖아요. 사인을 한 것이 만약에 이 약사 본인이 사인을 한 거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 만약에 약사 아닌 사람이 약사인 것처럼 사인을 했다 치면은 그 가장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사가 본인이 가서 사인을 한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되냐는 거예요. 비록 어떤 관리 의무 있잖아요.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건 둘째 치고 그건 차치하고 실제로 약사가 자기 명의로 사인을 한 건데 면허 대여를 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매상 파트 약사 같은 경우에는 면허 대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봤었습니다. 자, 면허 대여를 하면 안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상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명의 대여자. 우리 약국으로 치면은 면허 대여 약사의 책임. 뭐 약국 말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뭐 바지 사장 이런 말 있잖아요. 바지 사장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한테 자기 이름 또는 자기 상호로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에 대해서 그 실제 이제 바지 사장 말고 실제 오너 있잖아요. 주인하고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그 채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 자기는 약국 운영에 전혀 관여 안 했는데 이 무자격자가 도매상이나 뭐 그 제약회사한테 약 엄청 사입해 놓고 먹고 튀어버리는 거죠. 약 다 팔아버리고서 그냥 도망가 버린 경우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약국이었잖아요. 면허를 대여한 내가 그 채무를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그런 도매상 제약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이건 뭐냐면은 이 거래 상대방이 박정일 약사의 약국으로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도매상 역시 직원 역시 박정일의 면허를 빌려준 거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설자는 따로 있다. 무자격자가 약국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있잖아요. 알고 있었던 경우조차 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면허를 대여해서 걸렸다 치면은 얘가 이 도매상이나 제약회사가 면허 대여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또 얼마든지 알 수 있었는데 얘가 그냥 만연히 그냥 막 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입증을 하게 되면은 그 도매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관리약사 겸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2000년 제가 대학 다니고 제가 약사법 처음 약대에서 배울 때만 해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2000년 개정 이전 약사법에는 약국의 관리 의무가 있었어요. 자,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약국 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 약국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 중에서 약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은 약국 관리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뭐 동일한 점포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국에는 관리 약사 있잖아요. 관리 약사 같은 경우 사망 보면은 겸직 금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약국의 관리 약사가 되면 다른 약국의 관리 약사를 한다든지 뭐 다른 업무 있잖아요. 저처럼 변호사를 치면 변호사 업무랑 관리 약사 업무 두 가지를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고 또 위에서 보다시피 약국 개설자 역시 자기가 그 약국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해야 되고 이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신고를 해서 관리 약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다른 약사를 대신 관리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2000년대에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이 항은 약국 개설자에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부득이한 사유 이런 거 없어요.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뭐 골프를 치러 가요. 내지는 뭐 어디 여행을 가야 돼요. 그 대학원을 가야 돼요. 내가 그냥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되면 그냥 대신할 약사였잖아요.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중이 아니라 그냥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가지고 김 약사 여기 나 약국 좀 봐줘 이렇게 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 관리하는 게 원칙이긴 하나 부득이한 사유 이런 거 필요 없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대신할 약사만 지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망은 아예 삭제가 됐어요. 이 겸직 금지 의무 있잖아요. 이 규정 자체가 아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약사법에서는 이렇게 관리 약사 내지는 근무 약사 내지는 뭐 약국 개설자의 겸직 뭐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규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인력 현황 통보 있잖아요. 이걸 통해 가지고 차등 수과제 때문에 문제가 돼요. 차등 수과제에서 근무 약사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근무 약사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없는 경우에는 그 일일 처방 조제 건수가 늘어날수록 그 조제료를 삭감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슨 법률 상담 게시판에 많이 이런 부분들 질문들이 와가지고 겸직 제한 없으니까 약국 개설자도 주말에 다른 약국 가서 근무 약사 할 수 있고 이 약국 근무 약사도 딴 데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항상 답변을 드렸거든요. 근데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런 인력 현황 통보를 받게 되면 다른 약국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조치를 한다고 통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근거가 뭐냐 따져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약사님들이 특별하게 답을 안 해요. 또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심사평가원에서도 이 약사법이 규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겸직에 대해서는 최소한 막을 근거는 없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겸직이 이제 제한되는 게 약사법에서 이제 제조관리자 있잖아요. 제약회사의 제조관리 약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무 있잖아요. 이 제조관리 약사는 해당 제약회사에서도 제조관리 업무만 해야 되지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될 뿐더러 이게 안 되니 어떻겠어. 이 사람이 다른 약국 가서 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제조관리자는 아니고 뭐 도매사에 다니고 있어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인 의무로 그 근로자 있잖아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 다른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원칙적으로 그 다른 그 사용자 있잖아요. 그 고용주의 승인을 얻어야만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익근무 요원이라든지 방산치 근무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저 약국 개설하면 안 돼요 라고 많이 여쭤보는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있어요.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특히 병역법 이런 데서도 영리행위 있잖아요. 영리행위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이 되다 보니까는 약사님들이 겸직을 하는 것은 그 병역 복무 기간 동안 안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약회사 근무하는 약사 있잖아요. 예. 근무하는 약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병특이라든지 병역특례라든지 의약품 제조 관리자가 아니라면 다른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 있잖아요. 야간에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것들은 저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약사 면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